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한강 작가입니다. 한강 작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아시아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. 요즘 서점가에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이 1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. 이것은 출판업계에서 하나의 기적입니다.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는 언론 매체에서 여러모로 많이 밝혔습니다. 왜 이 여성이 노벨상을 받았는가,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나왔습니다.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이 두 가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 소년이 온다는 5.18 광주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죠. 그런데 이 소설 배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 작가는 그 역사나 정치나 사회나 이런 거대 담론이 별로 없습니다. 거꾸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개인의 고통과 그 내면에 몰두해서 소설을 전개했죠. 이 점이 높이 평가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아니냐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. 뭐 개인이 뭐 고통이요, 뭐 내면이요.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본성에 충실했던 얘기죠. 거창한 뭐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보다 개인이 본성에 충실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소설의 그 역사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. 자, 중국에서 그 소설 장르가 처음으로 등장이 언제냐? 명나라 초기입니다. 명나라 초기, 당시 송사 원공, 그 다음에 명나라에 들어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이제 새로 개척되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럼 그 중국의 처음을 소설로서 이제 작품이 등장한 것은 삼국지 통소연입니다. 삼국지 통소연이 한국에서는 삼국지 하는데, 이 삼국지 이 소설을 보면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그 역사서 진수가 쓴 삼국지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진수가 쓴 삼국지는 이제 조조를 중심으로 하는 위서, 이 위서가 이렇게 두 권으로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, 그 다음에 이제 손권의 오나라, 요 정도의 분량이고,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총나라, 그러니까 유비 촉사를 지어낸 것이 달랑 이렇게 분량이 적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런데, 나관중이라는 천재적인 작가는 이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지 통소연의를 지어냈죠. 처음에 뭐 도원결의부터 시작합니다. 근데 역사에 여기는 그 도원결의라는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유비를 비롯해서 관우와 장비 그런 형제, 그 다음에 뭐 제갈량 이르기까지 이 전반 소설을 이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했어요. 그럼 역사 사실과 다른데, 그러면 왜 이 나관준이라는 작가는 그 위대한 정치가 조조를 나쁜 인물로 각색하고 유비를 그렇게 내세웠을까? 그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무슨 이유냐면, 당시 명나라 초기는 어떤 상황이었냐? 그 앞에 이제 왕조가 원나라였죠. 원나라는 몽고족이 지배했죠. 그러다가 이제 한족이 이민족을 몰아내고 한족 정권을 세운 것이 명나라입니다. 그러면 한족 정권에 들어서면 어떤 이데올로기로 나라를 다스릴까? 그 선택받은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. 유교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. 그래서 이 나관중이라는 작가는 이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이 삼국지 통소연의를 지어냈다. 무슨 얘기냐? 유교의 핵심이 뭐냐? 인과 의죠. 인의, 인이. 근데 이제
유비는 인의 상징이죠. 그 다음에 관우와 장비는 의리 상징이죠.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지 그 통소연을 지어냈던 것입니다. 거기다가 이제 그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이제 크게 부각시켰는데, 원래 이 제갈량의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뭐 삼고초래 그건 다 거짓말이고, 이 역사서에 그런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이 나완중은 제갈량을 유교적인 선비 모델로 각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량을 많이 이제 그 할애해서 그 지어냈는데, 무슨 뭐 동남풍이지 뭐 남동풍이지 무슨 제갈량 그거 무슨 제어해서 무슨 뭐 적벽에 대해서 무슨 이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. 역사에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 그 나완중이라는 작가는 이 삼국지 통소연을 지을 때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영향을 받았다, 이런 결론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등장해서 처음으로 탄생한 작품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다,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. 자, 그 이후에 이제 그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의 이 소설들을 보면 이 문학이라는 구도는 거의 다 선악구도예요. 선악구도. 이 유교적인 영향 받아 그런 거죠. 이 선악구도. 그 한국의 뭐 고양이 전설인지 전설이 고양이지 그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뭐 연속 그 방송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, 그걸 보면 거의 결말이가 이 권성징악이에요. 권성징악. 그 다음에 또 뭐 그 불교적인 인과응보. 그 권성징악과 인과응보 여기다 이제 초점 많이 맞췄던 거죠. 그 영화를 말하면 그 중국과 한국에서는 그 거창한 스토리에 주목합니다. 스토리가 굉장한 건 그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스토리에. 근데 일본 영화를 보면 잔잔한 스토리예요. 잔잔한 스토리. 예를 들어 그 전쟁 영화를 하면 중국과 한국에서는 그 전투씬을 이제 거창하게 굉장하게 합니다. 그거 많이 방송하는데, 일본의 그 전쟁 영화는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. 그 날씨는 쌀쌀하고 비가 줄줄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이제 그 길은 땅이 질고 거기서 이제 힘겹게 몇십 년 계속 이렇게 걸어서 행군하는 그런 장면을 10분이고 20분이고 이제 내보냅니다. 근데 중국과 한국에 비하면 일본의 영화는 이게 스토리도 그렇고 그 같은 전쟁 영화라도 이런 그 주목하는 그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. 자, 일본 그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 소설은 이런 그 잔잔한 스토리, 에다가 뭘 중시하나요? 인간이 본성과 본질에 중시합니다. 일본 작품은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같은 작품을 분석할 때 중국과 한국으로 선악구도로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선악구도로 분석하지만,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. 인간이 본성을 갖고 이제 평가한다는 거. 자, 그 일본의 대표적인 그 단편 소설이 라쇼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. 이 라쇼몽 소설이 유명한데, 이야기 줄거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해안 시대를 배경에 쓴 소설인데, 그 라쇼몽이란 그 뭐 여기 말하면 무슨 남대문 서대문 같은 이런 큰 문이 있었겠죠. 근데 거기 이제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해서 황폐해졌어요.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 시체도 갖다 버립니다. 근데 그 하급무사로서 그 하인으로 일하다가 쫓겨난 그 하급무사가 오갈 데 없어서 이 나소몽에 왔는데, 무슨 장면 목격했냐? 한 노파가 죽은 사람 시체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뽑아냅니다. 그래서 이 하급무사가 노파한테 물었어요. 왜 니는 이런 악한 짓을 하냐 하니까 노파가 한 얘기, 어차피 여기 버려진 이 시체들은 살아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인들 머리카락 뽑았다 해서 내가 무슨 범죄되는 건 아니다, 이렇게 이제 자기적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하급무사가 그 말 듣자마자 이 노파한테 달려들어서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도망갑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네가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 내가 네 옷을 빼앗아 입는 것은 또 범죄 아니겠네? 뭐 이런 식으로,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중국과 한국은 이 나쇼몽이라는 작품을 이제 평가할 때
무슨 비도덕적이네, 무슨 비윤리적이네, 무슨 어떤 뭐 악행을 저지르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? 제가 그 일본 교수한테서 직접 그 수업을 받았는데 그 수업이 끝날 무렵 이 일본 교수는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? 내가 만약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?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합니다. 뭐 우리처럼 무슨 그 노파가 무슨 뭐 도덕적이 아니네, 무슨 그 학업 무사가 윤리적이 아니네, 무슨 뭐 어떤 뭐 이런 그 선악구도를 가지고 보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네가 그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?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. 자, 그다음 또 일본의 그 유명한 소설이 이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. 이민이라는 그 다른 나라가 거주한다는 뜻인데 200년 전에 일본은 굉장히 못 살았어요. 그래서 그 남미로 이제 그 이민 가는 그런 붐이 일어나는데 한 아키코라는 처녀가 그 이제 브라질 이민 가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부부가 이제 같이 이민 가면 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아키코가 지원금을 받으려고 마음에 없는 한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법적 이제 혼인 등기를 하고 브라질을 떠납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브라질까지 가려면 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그랬겠죠. 그러면 그 기나긴 과정에 그 아키코라는 여자가 또 그 선장하고 눈이 맞아서 그 이쪽 우리 유교적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도착해서 또 그 일본에서 그 법적 등기를 했던 그 남자하고 어영부영 또 살아갑니다. 그럼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느냐? 아키코라는 여자는 무슨 환학년이요, 무슨 어쩌고 뭐 이렇게 봐요. 근데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일본에서는 그 여자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선택 그런 거 존중합니다. 환학년이 뭐 이렇게 뭐 비난하지 않아요.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 중국과 한국의 이런 차이인데 문학에 대한 차이인데 자, 그 일본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충실하고 잔잔한 스토리지만 사람들 심금 울리고 이런 그 문학적인 특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서 일본 사람들은 먼저 문학상도 2사람 받았고 또 일본의 문학 작품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번역 출간되고 히트 쳤죠. 중국하고 그 한국의 이런 작품에 비해서. 자, 그러면 돌이켜 말하면 한강이란 작가의 작품이 일본 문학처럼 그 뭐 역사나 정치나 무슨 사회나 이런 거대 담론보다 인간이 어떤 그 갖고 있는 희노애락에 그 내면에 충실했다는 점, 이 점이 높이 평가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했지 않느냐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